8번. MBO 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거든요. MBO 효용이 아닌 거 했습니다. MBO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폐쇄 모욕이잖아요. 폐쇄. 따라서 불확실하거나 그럴 때는 적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폐쇄 모욕. 안정된 상황, 폐쇄적인 상황, 그때만 효용이 있어요. 자, 참여를 통해서 MBO는 기본적으로 목참한입니다. 목참한. 목표 설정, 참여, 활유. 그러니까 참여를 통해서 만족감이나 사이가 높아진다. 구성원들의 노력을 조직의 목표에 집중을 시켜서 효율성, 효과성을 높인다. 그리고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 참, 피드백, 환류, 민주적인 관리 풍토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베버의 관료제 모형, 막스 베버의 관료제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옳지 않는 거. 1번.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때는 실적에 따라 채용을 해야 된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관료제. 채용된 이후에 보수나 승진은 연공설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보수 같은 이런 거는 채용 후에는 능력과 성적이 아니에요. 이건 연공서열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직업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실적 관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베 관료제는 이 실적제와 직업 관료제의 양면성을 다 띠는 거예요. 채용할 때는 능력과 실적 중심. 채용된 다음에 보수나 승진은 연공설에 따라. 이것 때문에 피터의 원리가 나온 거죠. 피터의 원리.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공설에 따라 승진하니까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피터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거죠. 막스 베베 관료제가 실적제입니까? 직업공무원제입니까? 채용할 때는 실적제예요. 채용된 이후에는 직업관료제예요. 이게 딱딱 정리가 필요합니다. 얘가 틀린 거죠. 실적에 따라 봉급을 준다 했으니 틀린 거죠. 맞고.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이 합법적 권위가 막스 베베 관료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중에 합법적 권위가 정당화되는 조직이 바로 관료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바로 피터의 원리죠. 피터의 원리. 전문화로 인한 무능. 전문화로 인한 무능. 엄격한 지나친 분업 때문에 할거주의나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거기에만 길들여져서 다른 분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병리현상 맞는 거죠. 1번만 틀렸네요. 자, 10번 역관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역관제 옳지 않는 거. 1번 민주성. 민주성을 증진시킨다. 민주성.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이 높아지는 인사제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2번. 자, 정치인들이 역관제는 선거를 통해서 장악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공무원들을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들을 통솔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정치권하고 행정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도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역관제는 인사권자한테 리더십, 재량권 이런 걸 안겨주는 그런 제도군요. 전문화에 도움된다? 땡! 아니죠.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닌데 전문성이 높아질 수가 없죠. 이거는 실적주의. 자, 4번은 민주주의나 정당정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게 바로 역관제입니다. 이거는 맞고. 역관제가 문제점도 있지만 민주주의나 정당정치, 그 다음에 민주성 이런 걸 증진시킨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역관제 장단점 보겠습니다.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를 한다. 민주주의나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공직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 물갈이를 시켜주니까 많은 사람한테 개방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을 물갈이를 시키니까 관료제가 쇄신된다.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리더십, 재량권을 안겨줍니다. 시험 봐서 공무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을 통솔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가 원만해짐으로써 국정 수행이 능률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능력 중심의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인사로 인해서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 말은 틀리지만 그러나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가 원만해짐으로써 정책 과정이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높아요. 자,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중에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자기 소속 정당이 유리하도록 무슨 정책을 편다든지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되면 공무원이 대폭으로 물갈이 되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요.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니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에 들어오거든요. 열정은 있지만 비능률, 낭비, 무질서, 부패, 무능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공평한 인사는 아니에요. 능력 중심의 공평한 인사는 아닌 거예요. 전문성 떨어져요. 자, 11번. 시험의 기준 타당도. 옳은 거는 기준 타당도,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이 일치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기준 타당도죠. 옳은 거 3번이네요. 시험 성적이 근무 성적과 관계가 있느냐. 일정하게 산출된, 이거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자,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는 내용 타당도예요.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에 기내구가 있잖아요. 기내구.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근데 그 중에 지금 이걸 물은 거거든요. 이거는 시험 성적이 근무 성적하고 일치되느냐. 얘는 그게 아니라 시험 내용이 직무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성적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시험 내용이 직무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요건 기준 타당도. 요거는 구성 타당도죠. 시험 내용이 구성 요소, 직무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하고 일치하느냐. 이론적으로 구성된 그런 구성 요소하고 시험 내용이 일치하느냐. 이게 구성에 의한 타당도예요. 이거는 신뢰도고, 이건 타당도인데, 그 중에 기준 타당도는 3번인 것이죠. 3번. 자, 우리 시험의 효용도, 타신객난실, 이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이게 타당도죠. 이게 타당도죠. 측정, 도구, 형식, 장소, 뭐 이런 도구가 일관되게 규칙성 있게 측정이 되고 있느냐. 신뢰도죠. 이번에 우리 국가직 구급시험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저희는 심화 때 늘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객관도예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잘 배합을 이뤘느냐. 난이도죠. 난이도. 그 다음에 비용, 시간, 노력을 적게 들여서 시험을 쳤냐. 뭐예요? 실용도죠. 실용도. 그래서 우리가 타신객난실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타신객난실. 그 중에 이 타당도에 기내구가 있었다는 거죠. 기내구.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다면평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 다면평정. 틀린 거. 자, 다면평정은 위에서도 상급자도, 아래서도 하급자도, 옆에서도 동료도, 그리고 밖에서도 민원인도 평정에 참여하는 360도 전방이 평정이에요. 틀린 거. 자, 그러니까 국민들도 평정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에 대한 배려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충성심의 방향이 다원화된다. 맞고. 팀워크. 이제 팀이 중시돼. 이제는 자기를 평가하는 상급자한테만 잘 보서는 안 되고 팀 속에 들어가서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팀워크 같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자의 구가 아니죠. 안에 있는 상급자, 부하, 동료는 물론 밖에 있는 외부 민원인들까지 평정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네, 이 다면평정의 문제점이 이제 원만한 대인관계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일은 안 하고 이게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대인관계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뭐 부하들의 눈치를 동료의 눈치를 본다. 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 많이 생겨서 다면평정이 좀 겉돌고 있어서 한때 다면평정을 많이 우리가 승진에 반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영은 하지 않고요. 그냥 참고로만 활용이 돼요. 임의사항이에요. 참고할 수 있다. 승진, 보수, 뭐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예산 원칙을 볼게요. 빠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모든 세과 세출은 빠뜨리지 말고 예산에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완전성의 원칙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완전성의 원칙인데 법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예산 총계주의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수입은 국고로 다 들어가고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통일성의 원칙인데요. 법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법이라는 이런 실정법, 이론 이렇게 언급이 없으면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거니까 서로. 만약에 국가재정법상 또는 국고금관리법상 이렇게 법을 언급을 하면은 분명히 요 예산 총계주의, 요거는 수익금 직접사용금지 원칙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해총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우리가 헷갈리는 거가 한 주제가 100개 정도 되는데 요것만 딱 야무지게 정리를 해도 정말 20, 30점은 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총계주의 그 다음에 통일성이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죠. 자, 14번 성과주의를 보겠습니다. 성과주의. 옳은 걸 모두 고르면 했어요.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성과주의. 자, 기업, 사업의 목적 포함되어 있고 재원은 예산은 활동 단위, 워크 유니트를 중심으로 배분이 되는 맞습니다.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뭔지를 비용 편입 분석을 해서 이거는 PPBS예요. PPBS. 성과주의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합리주의 예산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과주의는 이런 것까지는 못해요.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타당성, 분석 이런 거 못합니다. 자, 디귿. 사업량, 예산, 세부 사업별로 업무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는 맞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몇 사람을 진단을 할 것이냐. 자, 하루에 1000명을 한다. 한 사람 하는데 10,000원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1000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을 할 때 세부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이때 이게 단위 원가고 이게 업무량이고 이 업무량을 표시해주는 이 단위. 여기 바로 워크 유니트, 업무 단위거든요. 그래서 업무 단위별로 사업량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리을. 장기 계획하고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별 단위 사업,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된다. 장기 계획하고 연계가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 보면은 장기 계획 수립 실시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맞는 말이에요. 품목별 예산에 비하면 사업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의 수립 실시에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PPBS에 비교해서 얘기할 때는 장기 계획하고 연계가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제도라는 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느냐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는 품목에 비하면 장기계획 수립 실시에 유리하다. 맞아요. PPB에 비교하면 장기계획하고 연계가 안 된다. 맞아요. 이건 맞고 이건 연계가 안 된다. 이것도 맞고 해총에 다 정리가 됐어요.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4개 지문 중에 2개는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둘 중에 뭐가 답인지 늘 그게 헷갈리잖아요. 늘. 거기서 이제 누구는 맞고 틀리고가 결판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도움을 줄 거예요. 자, 리을 맞고. 그래서 리을만 빼고 답이 2번인 거죠. 기억, 디귿, 리을 2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정부 회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복식부기로 장부 정리를 할 때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했거든요. 차변, 대변 중에 차변에 여러분들 자부순비수, 풀마 암기한 거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자부순비수, 풀마 보시면 자,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이 이게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기본 요소잖아요. 이걸 차변, 대변으로 나누는 게 복식부기죠.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결합한 전형적인 재무제표인데요.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순자산이 줄거나 비용이 늘거나 수익이 줄면 이거는 차변이에요. 반대는 대변에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부, 순비수, 풀마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자부, 순비수, 풀마. 제가 암기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제가 암기법을 알려줄 정도면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안 해요. 자, 자부순비수, 풀마.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예요? 문제가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차변. 자, 그럼 차입금의 감소는 부채 감소니까 자부, 부채, 풀마, 마이너스. 차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변이 맞는 거예요. 순자산의 증가, 이거는 대변이에요.
현금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줄었어요. 자산이 늘면 차변이에요. 풀. 자, 부, 순, 비, 수. 풀, 풀, 마니까 자산이 늘면 왼쪽에 차변이 맞습니다. 줄면은 대변이고 항상 행정학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기를 잘 하셔야 뒤집기. 뒤집기의 명수가 돼야 돼, 행정학은. 그러면 자산이 늘었으니까 이거는 순자산이 늘었다고 했죠. 순자산이 늘으니까 여기니까 이건 대변이죠. 차입금,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차변이고. 순자산이 늘면 대변이고. 현금, 이건 자산이 감소한 거거든요. 자산 감소 대변.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수익이 늘었어요. 그럼 이건 대변. 수익이 줄면 차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옴부즈만인데요. 16번 옴부즈만.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죠. 우리나라는.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나라라는 말이 없으면 스웨덴 옴부즈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옴부즈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인지 아닌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맞습니다. 2번. 법을 어긴 건 물론이고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도 다 조사 대상 될 수 있다. 불법 부당한 거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신청으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자, 4번 틀렸죠. 무효 취소, 강제 대행 명령 변경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옴부즈만은 그냥 왕왕 짓기만 하지 물지는 못한다 해서 이빨 빠진 개라고 하잖아요. 이빨 빠진 개. 우리는 짓기라도 해야 되는데 짓지도 못하니까 입도 없는 개라 우리는 입도 없는 개. 무효 취소 변경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통제에 그친다라고 하잖아요. 간접적인 통제에 그친다. 답이 4번. 자, 옴부즈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입법부 소속입니다. 우리는 행정부 소속이죠. 총리 소속이니까. 입법부에 소속이 돼서 입법 통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합법성은 물론 한 목적성도 조사 대상이 된다. 간접적 통제에 그친다. 무효 취소 못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신청에 의한 조사가 원칙이지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자체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옴부즈만 자체는 법으로 인정이 된 공식적인 기구이지만 조사 절차는 간편하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절차로 주로 한다는 거죠.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우리는 헌법 아니죠. 근데 스웨덴은 그렇다는 거죠.